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자원 해설 과목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1강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저희 갈 길이 조금 바쁩니다. 자, 오늘 저희 1장과 2장 모두 끝낼 거예요. 1시간 안에요. 자, 이거 여러분 조금 버겁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1장과 2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 않고요. 또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 수업만 열심히 들어주신다면 자,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든 문제 여러분 확실하게 정답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OT 때 말씀드렸죠? 요 관광자원 해설 과목은요. 5강의로 나눠져 있어요. 5장 중에서요. 오늘 1장과 2장 끝낼 겁니다. 자, 1장은 관광자원의 이해예요. 자, 여러분들이 관광종사원이 돼서 이제 해설을 하려면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겠죠? 자, 제일 처음 관광자원의 개념입니다. 자, 자원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관광자원이 뭔지 알려면. 자, 볼게요. 자원의 정의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자원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과거에는 우리 석유, 석탄, 혹은 물 이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자원 중에서도 유형제만을 자원이라고 일컫는 경향이 있었지만요. 최근에는 무형제, 형태를 가지지 않은 무형제 역시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모든 재료를 의미하는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 무형제라는 거예요. 자, 자원은요 유형제뿐만 아니라 무형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유형제만이었다가 이제 무형제까지 포함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자, 이 파트에서는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고 정답 맞추실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다음 중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요. 자원은 유형제만을 일컫는다 라고 하는 선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요. 요 정의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거 학자 이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키워드를 뽑아볼까요? 자, 요 네 학자들이 정의한 자원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공통된 키워드를 저는 2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는요. 자연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 인간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자,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원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자원 파트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자원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4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자, 자연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변화할 소지가 있을 것, 경제성이 있을 것, 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요.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예시를 들어서 이해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원,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 뭐 있을까요?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석유 생각했어요. 자, 석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이죠. 자, 그러면 이 석유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연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변화할 소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 석유는 항상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석유를 시추해내는 기술, 또 정유를 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가 자원으로서 그렇게 큰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정유 기술, 시추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자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소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째,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죠. 자,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당연히 지니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석유를 통해서 인간은 뭐 차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를 돌리기도 하고 인간이 필요한 것을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자원의 속성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교재에 자원의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의 분류 파트는요. 우리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이 파트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자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관광자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자원이라는 이만한 개념이 있으면 그 안에 관광자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관광자원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관광자원은요, 관광의욕의 대상이기도 하고 관광행동의 목표가 되기도 해서요. 관광객을 흡인하는 데 기여하는 유무형의 일체. 자, 또 나왔어요. 자, 유무형의 일체. 이거 저희 자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같이 봤던 개념이죠. 네, 그래서 유형, 무형의 일체.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자원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 중 관광자원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유무형,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광자원은요, 관광객에 대해서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또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한라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주도도 물론 좋아하지만 한라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라산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라산을 저라는 관광의 주체, 관광객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매력성을 느끼고 제가 한라산을 가도록 한라산이 저를 유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책 날개 한번 보실까요? 책 날개 보시면요, 관광의 어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관광 자원 해설보다는 관광학 개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지만요,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잠깐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갈게요. 자, 관광의 어원은요, 동양의 어원과 서양의 어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동양의 어원부터 볼게요. 자, 동양,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을 관광이라고 부르죠. 자, 관광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 단어 언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냐면요. 여기 교재 보시면 주나라 때 역경이라는 책에 처음으로 관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나옵니다. 자, 반면에요, 서양 같은 경우는요, 서양에서 관광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요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는요, 1811년 영국의 스포츠 월간 잡지, 요 스포츠 월간 잡지에서 처음으로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요런 거는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관광학 개론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관광 자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관광 구조상 이제 관광 자원은 어느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도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관광객 주체, 저희 같은 관광객 혹은 이제 관광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관광객이 관광 대상을 가도록 유인하고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관광 자원은 유형과 무형의 일체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 요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광 자원은 또 정의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원이라는 개념 속에 관광 자원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세 개까지 있네요. 자, 하나는 범위의 설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자원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인데요. 자, 다른 자원과 구별되는 특성 우리 두 가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 뭐지? 자, 소모와 이동. 자, 요 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관광 자원은요, 비소모성을 가지고요, 비이동성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아까 제가 자원의 예시로 들었던 석유,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 예시로 들었던 한라산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 소모라는 측면에서요. 석유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라산은요. 우리가 규칙만 잘 지키면요. 1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10,000명이 가든 한라산은 그대로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소모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동의 측면에서 볼까요?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석유 어디서 많이 나나요?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나죠. 자, 중동 지역에서 나지만 석유라는 자원은 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라산을 가고 싶으면 저는 제주도까지 가야 되죠. 서울에서 한라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자원은 일반 자원과는 달리 비이동성을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관광 자원은 관광객을 위한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하는데 이 관광객을 위한 가치는 어떤 얘기냐면요. 관광객의 동기와 욕구를 일으키고 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책에 국내외 학자들의 관광 자원에 대한 정의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어요. 자, 관광 자원의 특성과 가치 결정 요인인데요. 이제 관광 자원의 개념적 특성인데요. 관광 자원의 개념적 특성, 이 파트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 가치의 변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정답은 거의 대부분 이 가치의 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은요. 첫 번째,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연자원도 있고요. 인문자원도 있고요. 산업자원도 있고 다양한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인성,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관광 욕구를 일으키는 매력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4번, 이 가치의 변화는 조금 자세히 같이 볼게요. 자, 관광 자원은요, 시대나 사회 구조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달리해요. 자, 이거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정동진이라는 관광지 혹시 아시나요? 자, 동해 강릉 쪽에 있죠. 요 정동진이라는 관광지는요,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그야말로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기차역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우리 모래시계라는 초대박을 친 드라마가 있죠. 자,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알려지게 되면서요, 정동진은 관광지로 급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정동진은 알 정도로 명실상부하게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관광 자원은요, 시대, 사회 구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가치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변화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도 볼까요? 자, 개발 요구성은 무슨 얘기냐면요. 관광 자원은요, 그대로 냅둔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우리 다시 한번 한라산 예시를 들고 와볼까요? 한라산은 그 자체로 정말 좋은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사람들이 편하게 백록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만들고요. 또 비바람을 피하거나 간단한 간식을 사 먹고 싶을 때 쓰는 대피소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개발을 해야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번째요. 보존과 보호의 필요성.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관광자원은요, 보존과 보호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오염시키거나 너무 함부로 사용하면요,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우리 아까 자원 파트 개념 설명할 때도 이 얘기 나왔었죠.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요. 자,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에서요, 꼭 기억해야 될 거, 가치는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요, 여러분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 문제 얼마든지 푸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관광자원의 가치 결정 요인 볼게요.
자, 관광 자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거 이 말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접근성 생각해 볼까요? 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치는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요, 접근성이라는 건 단순한 거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 접근성이라는 건요, 편리한 교통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똑같이 3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해도요, KTX 타고 서울역에서 금방 갈 수 있으면 우리는 접근성이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요, 버스 갈아타고 기차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탄 다음에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 3시간 거리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리 접근성이 좋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매력성입니다. 우리 관광 자원의 특성에서도 봤죠? 자, 관광 자원은 매력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미지. 자, 이미지는 우리 뭐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관광 자원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 관광 자원지가 청정지역이다 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 관광지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관광 자원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관광시설은요, 뭐 숙박시설, 유원시설, 식당시설, 휴게시설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시설 자체로 관광객을 유인하지는 못하지만요, 그 관광지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하부 구조, 이 인프라스트럭처. 자, 인프라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시죠? 이 인프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부 구조는요, 관광시설보다 한 단계 더 밑에서 더 근본적인 시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관광자원이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산에 갔어요. 너무 다 좋아요. 근데 밤이 되면 전기가 다 끊겨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샤워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 안 나와요. 이러면 우리 좀 관광 가기 힘들겠죠. 자, 이렇게 하부 구조 역시 관광 자원의 이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저희 1장의 1절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관광 자원의 분류. 이 파트는요,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이 관광 자원의 분류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광 자원의 분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요 여러 가지가 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살펴볼까요? 자, 관광 자원의 분류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막 하나씩 번호 붙여가면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존재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볼까요? 자,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유형, 무형이라고 금방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유형 관광자원과 무형 관광자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형 관광자원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무형 관광자원에서는요, 뭐 풍속, 습관, 문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분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형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자원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용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형성 원인이라고 말했죠. 형성 원인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요. 자, 두 가지 어떻게 나뉠까요? 자, 원래 있던 것과 사람이 만든 것. 자, 원래 있던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연.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 인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원 특성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충 자연, 문화, 사회, 산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또 이용 형태. 이용 형태는 뭐냐면요, 관광객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관람하는 관광지가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관광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적, 정적 이용자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관광자원 어떻게 분류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관광 행동 특성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주유형과 체제형.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간단해요. 자, 여러분 하룻밤 자고 오는지 안 자고 오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주유형. 주유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박하지 않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보고 즐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당일치기. 자, 당일치기가 주요한 관광 자원이 되겠고요. 자, 체제형. 우리 체제한다는 건 머무른다는 거잖아요. 숙박시설에서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든 머물면서요. 그 지역을 샅샅이 보는 것을 체제형 관광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경우에요. 건이라는 학자는 관광객은요. 3단계에 걸쳐서 행동을 한다고 봤어요.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가정.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그 관광지에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재밌는 거 봐야지, 재밌는 거 해야지 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인스타에 올려요. 평가를 합니다. 자, 거기 좋았어. 아, 거기 사람만 많고 별로였어. 이런 식으로 관광객은 이렇게 3가지의 행동 단계를 거쳐서 관광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른 분류 한번 볼까요? 자, 관광시장 특성에 의한 분류인데요.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요 이용자 중심형과 자원 중심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용자 중심, 자원 중심, 뭐가 중심이라는 걸까요? 요 형태를 나누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소에 가서 할 행동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하는지. 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바로 이용자 중심형인데요. 자, 이용자 중심형은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강시민공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강시민공원 가면 산책을 즐기는 편인데요. 옆에 보면요.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요. 롤러블레이드 타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한강에서 치맥 한 잔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즐기시는 분도 있고요. 한강 편의점에서 라면을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한 장소에서 이용자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용자 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요. 요 자원 중심형 같은 경우는요. 그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뭐 경주에 가서 석굴암에 갔다라고 생각해봐요. 석굴암 가면 뭐 하죠? 우리 줄 서서 이렇게 조용히 가가지고 석굴암을 구경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자원이 중심일 때는 그 장소에서 하는 행동의 자율도가 낮아져요. 그것을 자원 중심형이라고 하고요. 자, 이용자 중심형과 자원 중심형의 중간에 있다 해서 중간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쭉 책 읽어보시면요.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의 가시성에 의한 분류. 자, 가시 뭘까요? 볼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visible, 볼 수 있는. 요거는 invisible, 자, 볼 수 없는 관광 자원이에요. 자, 요거 아까 저희 자원 분류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유형, 무형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을까요? 뭐 경복궁, 광화문 이런 거 이제 유형 관광 자원이고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K-팝 문화 혹은 뭐 홍대의 밤 술 문화 이런 거는 무형 관광 자원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요. 요 5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분류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든 분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ORRRC라는 이 미국 옥외 레크리에이션 자원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관광지역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어요. 자, 여기에 6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요. 여기를 우리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렇게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일상에서 더 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 고밀도 위락 지역부터 보면요. 요거는 대도시에 근접해서요. 대규모 이용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조금씩 이제 교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 5개 위락 지역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지역이고, 또 자연환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요때부터 이제 조금 일상에서 벗어난 자연의 영역으로 넘어와요. 자, 근데 자연환경 지역인데요, 어디에나 있는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 요 3번이라면요, 요 독특한 자연 지역은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특이한 식생 혹은 특이한 뭔가가 있는 자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3번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곳이겠죠. 자, 그리고 5번 완전 원시 지역. 여기는요, 자연, 대자연 그대로를 지닌 지역. 자,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지정한 분류라고 했죠. 그래서 뭐 요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미국의 그랜드 캐년, 로키 산맥 막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규모 그리고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역사 문화적 지역을 포함할 카테고리가 없어서 요 일상과 비일상과 또 별개로 이렇게 6번으로 역사 문화적 지역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요거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거기 밑에 이제 그 ORRRC에서 이제 관광 자원 분류를 어떻게 해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의 생성 과정에 의한 분류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원래 있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자연적 관광자원, 인문적 관광자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다음 또 자원의 이용 성격 및 토지 이용 단위에 의한 분류 한번 볼까요? 아까 나왔던 학자가 또 나왔어요. 건이라는 학자가. 자, 건은요, 관광 자원을요, 자연, 문화, 혼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연 자원, 문화 자원, 혼합 자원 요거는요,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포함되는데요. 자연, 문화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혼합 자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게요. 예시 보시면요, 뭐 콘서트, 드라마, 연극, 혹은 뭐 도시 캠핑 지역, 스포츠 센터.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을 혼합형이라는 카테고리에 따로 묶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의 형성 원인에 따른 분류를 이제 여러 외국 학자들이 정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이 뭐 학자들의 이름이랄까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자파리 같은 요 학자 하나 기억해 볼까요? 요 자파리라는 학자는요, 학자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자, 관광 자원에 대해서요, 바구니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광 자원이라는 거는 바구니에 이거저거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광 시설도 있고요, 교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연적 관광 배경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문화적 관광 배경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인공적 관광 배경 요소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학자들도요, 다양한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다 보면 이걸 느끼실 거예요. 중복이 되는 파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9번 볼게요. 관광 자원의 유형과 유형별 개념과 특징. 자, 여기 파트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다양한 분류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파트예요. 자, 근데 이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OT를 보신 분들이라면요, 우리 교재의 목차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연적 관광 자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3장 내용이에요. 자, 문화 관광 자원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형 관광자원 있죠? 복합형 관광자원의 사회적, 산업적, 위락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여기 사회적, 산업적, 위락적 해서 이렇게가 5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관광자원의 요 분류 파트는요, 우리 목차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는요, 특별히 뭐 외우시거나 기억해 두셔야 된다기보다는 우리 과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관광자원의 유형별 분류별로 하나씩 내용을 배우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1장을 다 끝냈어요.
5개의 장 중에 첫 번째 장을 무사히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2장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2장도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기 때문에요. 저희 조금만 더 집중해서 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는요, 관광자원의 해설,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관광자원 해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파트는요, 우리 초등학교 도덕 시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문제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관광자원 해설은 뭘까요? 자,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들을 관광객에게 알려주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하고 또 통찰력, 그 다음에 열광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요. 자, 관광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의식, 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관광자원 해설은 이런 건데, 그러면 관광자원 해설은 왜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당연하죠.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원의 관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소중한 자연유산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당연히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훼손하지 않도록 또 교육을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문화 현상 혹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광자원 해설을 했을 때 무엇이 좋느냐라고 한다면요, 관광객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좋은 해설을 들었을 때 그 관광지에 대해서 더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외국 사람들이든 관광객에게 잊혀진 관광지는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과 편익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말 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관광자원 해설 기법의 분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관광자원 해설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요, 특징, 장점, 단점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오도록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시 넘겨볼까요? 자, 관광자원 해설 기법은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인적 해설이고요. 두 번째가 비인적 해설이에요. 자, 말 쉽죠? 인적 해설은요, 여러분 같은 관광 종사원이 직접 해설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인적 해설은 그것을 제외한 모든 방법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인적 해설부터 봅시다. 자, 인적 해설의 종류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동식 해설과 정지식 해설이 있는데요. 이거 간단합니다. 자, 가이드가 돌아다니면서 해설을 하는지 가만히 있는지, 자, 이거 차이예요. 자, 이동식 해설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가이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경복궁 투어를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일반적으로요, 가이드들은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매표소에서 표 끊고요, 근정점 먼저 보고, 또 사정점 보고, 강령점 보고, 교태점 보고, 이런 식으로 각 전각들을 옮겨가면서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해주게 돼요. 자, 이런 것을 이동식 해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동식 해설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설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지식 해설은 뭔가요? 자, 이거 관광 안내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도시에 가든 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가만히 서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전달해주는 해설 방식이 정지식 해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원 해설가가 고정 배치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인적 해설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인적 해설 기법을 3가지 유형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자, 요거
인적 해설 기법의 유형 보기 전에요. 교재 보시면 해설가의 자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해설가의 자질 생각해 볼까요? 해설가가 열정 없이 권태로웠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열정이 넘치면 좋을까요? 당연히 열정이 넘쳐야겠죠. 자, 그리고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 명료성, 자신감, 따뜻함.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런 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문제에 나온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문제일 거예요. 자, 다음 중 관광 해설가의 자질로 옳지 않은 것은 냉정한 태도. 자, 이런 게 답이 되겠죠. 자, 요 파트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 인적 해설 기법의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적 해설 기법 유형 3가지로 나뉘는데요. 담화 해설 기법, 그 다음에 재현 해설 기법, 마지막으로 동행 해설 기법이 있습니다. 자, 담화 뭘까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거는 자원 해설사의 감수성, 또 이용자들의 이해 정도가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말로 해설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재현 해설 기법은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해설을 하는데요. 그냥 제가 자, 3.1운동은 1919년에 이렇게 전행된 운동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담화 해설 기법이 되겠고요. 자, 재현 해설 기법은요. 제가 막 배우들을 섭외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옷도 입고 태극기도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연극처럼 하는 게 바로 재현 해설 기법이 되겠어요. 자, 이 재현 해설 기법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담화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겠죠. 사람들의 흥미도 끌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시간과 여러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도 우리가 생각하는 요 이동식 해설과 비슷합니다. 가이드가 관광객들과 동행을 하면서 해설을 해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신뢰도 생기고 또 모르는 거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자칫하면 분위기가 산만해지거나 하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자, 요 비인적 해설까지 보시면 1장, 2장 모두 끝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비인적 해설 같은 경우는요. 우리 크게 길잡이 시설 해설과 매체 이용 해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길잡이 시설 해설은요. 말 그대로 self-guiding. 나 스스로를 내가 가이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내 해설. 별도의 해설 없이요. 붙어있는 안내문만을 가지고 관광을 하는 건데요. 자, 해설자 도움 없이 안내문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 박물관 혹은 과학관 이런 데 가면은 전시물에 설명 붙어 있죠. 그런 안내문만 읽는 것을 길잡이 시설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지적 욕구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잡이 시설 해설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저는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가격은 낮은데 편리성은 높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이 낮다. 이거는요. 해설가를 고정 배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업데이트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길잡이 시설 해설은 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단점도 존재해요. 자, 길잡이 시설 해설의 단점은 뭘까요? 내가 궁금한 게 생겨도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지적 욕구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안내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내문이 모호하게 쓰여져 있다면 이거 약간 내용이 이상한데 해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약간 답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써 있는 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욕구가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해설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비인적,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해설 중에서요. 2번째는요. 매체 이용 해설이 있어요. 자,
매체, 우리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동원을 해서 해설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것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재현의 효과적인 해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다양하게 기법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하나씩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모형 기법. 요거는요, 뭐 예를 들면 건축물 모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물 기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 뭐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뭐 어떤 상황을 인형 같은 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청각 기법은 오디오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시청각 기법은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이 디오라마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인물이 등장해서 과거의 체험이나 영웅담을 재현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멀티미디어 재현 기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시뮬레이션 기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즘 핫하죠. VR, AR 요런 이제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요.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인쇄물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나눠주든가요. 아니면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까지도 다 요 매체 이용 해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매체 이용 해설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요, 제가 특별히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자, 매체를 이용해서 해설하면 뭐가 좋을까요? 먼저 집중력이 올라가겠죠. 그냥 글로 써놓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막 시청각을 자극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해설을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좀 오래 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선도 집중시키고 그 시선 집중한 거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히 어린이들 혹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단점 한번 볼까요? 단점은요, 딱 봐도 알겠죠. 이거 한번 만드는 게 조금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설치를 할 때 제약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청각 자료 같은 경우는 야외 전시장에서는 좀 설치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제약이 있고요. 또 계속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한 번 본 사람이 2번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기에는 조금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요 정도의 단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1장에 이어서 2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장과 2장은 제가 워밍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1장과 2장을 합해서 여러분 문제의 한 10%, 그러니까 한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 파트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뒷 파트와는 다르게 막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지문 안에 답이 있는 그런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파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장에서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었죠? 자, 자원과 관광자원의 개념은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고요. 그 개념은 확대가 되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 7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관광자원은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특징이 바뀐다. 가치가 변화한다.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 관광자원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관광자원 해설 기법. 기법은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로 나뉠 수 있고요. 특히 비인적 해설에서는 자기 안내,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또 요 매체 해설, 요렇게 2개로 나누고요.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 정리해 두시면 모든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요, 본격적으로 자연관광자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책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